알았는데. 옮기다 보니까. 네네. 그 포디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찍어내는 그쵸. 시스템, 네. 포드 자동차에서 얘기죠. 핵심 키워드는 소품종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하려다 보니까 품종이 많지는 않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대신에 장점은 품질이 표준화돼서 뭐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고, 뭐 비약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어서 뭐 무슨 생산한 노동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았더라. 근데 요새 이제 포스트 포디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탈산업적인 유해축적 체제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요새 이제 그 기성복을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한 싼 기성복을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내 치수 입력하면 맞춤형으로 옷이 나오고,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정보 자본주의랑도 관련이 되고, 지식 기반 산업이랑도 관련이 되고, 내적 경제랑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소량 다품종 생산이 가능해졌죠. 옛날에 이게 정말 귀족의 전물이었는데, 이제 또 수요 맞춤형 생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생산을 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예를 없습니다. 젊어지면은 거짓. 예.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포디즘보다 뭐 늦게 나왔다고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런 다른 성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제 주거 체제론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이제 플래카드 책에다 쓰려고 했는데 이제 못 쓴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겁니다. 이제 요새 이제 아파트 정비조합 통과되면 이제 이런 게 막 건설사들이 줄을 서는 거죠. 우리 걸로 우리 회사랑 계약합시다라는 걸 이렇게 줄을 서는데, 실제 이제 철거하고 나면 이제 거꾸로 건설사가 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만 해도 한 4군데 건설사에서 경쟁적으로 붙였습니다. 또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주차장을 막아서 주민들이 불평인데 왜 못 치우냐? 사유지라서 경찰이 출동 못했다는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데서는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면은 벌금이 날라오면은 입주자 관리 모임에서 우리가 벌금을 대신 내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세워라. 국가 권력이 이제 아무튼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무너지는 건데.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근데 이제 그 문제 제기하는 주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아파트 불법 주차가 여기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있었던 일이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가라서 그런데 마찬가지죠. 이제 사유지라서 경찰이 강제 견인을 구인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건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주거 침해입니다. 실제로 어떤 권리사무소에서 막 니들 나가, 그래서 이제 동심 밝힌다, 이제 기자가 이런 멘트를 어떤 누군가한테 땄겠죠. 사유지라도 이제 놀이터는 공공재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어떤 갑질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비원의 경우가 있으셨고,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딴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로 눌러버렸네. 제가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는 뭐 서구식 봉건주의가 있었던 적은 없지만, 봉건 영주나 그런 걸 보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마치 봉건 영주처럼 국가 권력도 무력화하고 막 되게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다. 여기는 이제 아시는 음마 아파트인데요. 여기다 이제 처음에 도로를 내려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허가하려고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반대하고, 지금 이제 공공보행 통로를 넣는 걸로 됐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중심 도시 관점에서는 차도보다 보행 통로가 좋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 되게 큰 슈퍼블럭인데, 이걸 처음에 도시 계획을 할 때는 우리나라 70년대 자가용도 많지 않고 이러던 시기인데, 지금은 이제 너무 블럭이 큰 거보다는 좀 작은 게 좋겠다라고 또 도시 계획하는 공공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이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획 고건이라고 하는데, 도시 계획에서는 계획 고건, 이게 이제 주민들의 권력보다, 민주적으로 생각하면 주민이 이걸 통제하는 게 맞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공공성을 구현할 방법이 애매해지. 저 막은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이 어떤 용적률 관련이에요? 그런 아니면 초기에는 이제 외부인들이 들락날락하니 싫다. 차가 왔다 갔다 시끄럽고, 예,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뭐 여러 가지 용적률도 관련이 좀 있을 수 있죠. 이게 나누면.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문제 의식은 이게 민주주의에 과연 이게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좀 되게 싶은 거예요. 앞에 나왔던 사례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국가 권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고 장애인 주차장에 그냥 벌금을 매기기로 어떤 사회적 협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 공공 영주들은 이제 물론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는 내가 내 땅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내 토지 지분이잖아요. 아파트 단지는. 아무튼 그래서 이 공동의 영주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혹시 저 장애인 주차장을 그냥 이용해라라고 쓴 저 동대표한테 어떤 법적인 제재나 이런 건 가진 거 없을까요?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봉토가 됐나? 아파트 단지가. 하여튼 옛날에는 그 토지구의 정례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살짝 되게 택지 개발 때문에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도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 흩어져 있던 개별 필지를 이렇게 반듯하게 딱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공공으로 빼낸 부분은 다 같이 n분의 1로 부담하자 그래서 자기 원래 땅의 면적에 비례해서 나눠준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땅을 교환해 준다고 환지 계획 뭐 이런 게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의 강남 땅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뭐 사실 청계천 주변 뭐 이런 데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필지하고 달라지는 과정이 이런 걸 거쳤는데 이걸 한두 개인이 할 수가 없겠죠.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되게 힘이 센 국가가 있어야 가능한. 그래서 이제 영동 제2지구 토지구의 정사업 조감 뭐 이런 거 옛날에 심각하게 이제 강남 벌판에 아무것도 없을 때 붙어있던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좀 저기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토지구의 정상하고 택지개발 촉진법상의 택지개발지구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 국토가 이제 쫙 깔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토지구의 정리사업으로 음아파트는 신기하게 토지구의 정리사업이 아니라 무슨 다른 거였긴 한데 거기는 진짜로 참 특이하긴 한데 아파트 지구 제도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토지구의 정리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사거리 이제 먼저 이제 개발을 하고 주문장이 있고 이 땅이 이렇게 작은데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면 이걸 다 합쳐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주들이 다 나오니까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안 팔아 싫어 막 이러고 그리고 네가 먼저 개발해 내가 나중에 개발할래 뭐 그러고 싶겠죠. 뭐 먼저 누가 위험 부담을 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서울 시민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빨리 이제 지방에서 하도 사람들이 서울로 오는데 빨리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해서 방법이 뭐지? 하다가 아파트 지구 지정을 하는 아파트 지구라는 지구가 생겼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아파트 지구들인데 아파트 지구를 지정이 되면 아파트밖에 못 짓기 때문에 작은 땅만 가진 사람이 땅을 팔게 만드는 작업을 한 거죠. 그걸로도 성이 안 써서 이제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1980년에 그 국가보위법회의라는 당시 국회를 대체했던 서울의 봄 영화에 보시면은 이제 전당을 하고 나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근데 국회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국보위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택촉법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보시면은 아까 토지구의 정사업이랑 큰 차이가 없죠. 제일 큰 차이는 뭐였냐? 여기서부터 이제 토지 수용이 가능해졌어. 땅 내놔 국가가 이제 얘기해서 토지를 수용해 버릴 수. 그때 400개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800개, 1200개. 와, 그 짧은 사이에 또 400. 박정희 때 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은 국가가 어느 정도 딜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의무적으로 거의, 국가 거의. 얘기하면은 그리고 뭐 그래서 그 일기 신도시 분당 이런 거 만들 때도 똑같은 법을 썼는데 그때는 이제 좀 민주화가 됐으니까 비닐하우스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했죠. 내 재산을 왜 강탈해 가냐. 근데 80년대 초반에는 뭐 그냥 꼼짝없이 약간의 보상금 받고 그렇게 해서 전국토의 웬만한 시가지들은 그러니까 산속이라든가 농지는 빼고
그런 데는 다 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하게 되고 나중에 도시개발법이니 뭐 이런 것도 생기고 했는데 기본 바탕은 다 특촉법의 택지개발 사업이고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도 다 이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만들고 뭐 해도 다 이 특촉법을 수단을 동원한 거예요. 세종시도 보시면 다 저렇고. 그다음에 이 공공임대 주거복지구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짓는다. 또 땅은 다 택지개발. 저는 20세기 대한민국의 이 토지 도시 관련해 제일 큰 사건은 뭐를 고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조선 시가지 계획령. 그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몇 때 년도예요? 1947년, 27년, 34년. 그 일제강점기 때 처음으로 이제 근대적으로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딱 계획하는 게 조선시가지 계획령이고 그 다음이 전두환의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든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국립묘지, 미군기지, 남산, 뭐 태릉, 선수촌, 그린벨트 뭐 산들 때는 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아니면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은 그냥 시가지는 다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 말한 포디즘적으로 주택을 만드는 그냥 샥 밀고 막 찍어내는 거예요. 자동차 찍어내듯이.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장점은 이제 막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속 대량 표준화된 주택을 우르르 때려 짓는 거고 단점은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요새는 이제. 그리고 이제 택지는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됐고 이제는 이제 신도시를 짓기는 힘드니까 물론 상기 신도시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모두 예산을 깨고 이제 더 이상 택지 개발을 못할 거야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정비 사업을 이미 지어진 집들이 오래됐으니까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용적률이 뭐 그래서 중요해지고 점점 대선에도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용적률이 뭐냐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건 땅의 문제인 거죠.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으니까 땅을 튀기는 방법이 위로 올리는. 근데 이제 용적률 매직, 용적률만 늘리면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약간 비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용적률이라는 게 이제 땅을 다 차지하면은 건폐율이 이제 지붕이 덮이는 게 건폐율이고 그건 100%면은 다 차지하는 거. 그게 반이면 건폐율은 50%고. 근데 반인 게 두 개 층이 되면은 건물 연면적이 100%가 되니까 용적률은 또 100%가 되는 거. 땅을 반만 차지하고 4개 층을 지으면 용적률이 200%가 되는 거죠. 이렇게 늘리면 용적률 늘려주면 더 짓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 용량을 늘려주겠다는 건데, 이제 대치 이던지라고 한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초까지 두 개가 내용이 반대예요. 재건축을 해봤자 이제 용적률 많이 못 늘리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많이 못 늘리고, 옛날에는 100% 그러니까 둔촌주공 요새 시끄러운 올림픽파크 거기가 용적률이 100% 넘는 건데 지금 270%를 튀긴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무분양이 난해 하면서 난리인데 근데 지금 200%인 데를 500%, 600%로 늘려주겠다고 하면은 과연 다 분양이 되겠느냐? 그리고 너무 좁아지지 않겠느냐? 너무 빽빽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용적률 많이 못 늘리면 그러면 이미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될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을 못 내겠는 사람들은 반대. 그 돈을 좀 낼 수 있으면 여기 최고의 입지 조건이다. 재건축해서 우리 돈을 더 벌어보자. 그리고 이제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같은 주민들이 찬반에 갈리는 상황인데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이제 좀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주택 정책은 한 7개 단계로 나누는데 택지는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언제 34년 그때부터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한 거랑 그다음에 택지 개발지고. 근데 이제 사회주택이 생기면서 사회주택 덕분은 아니지만 2010년대에는 이제 좀 새로운 방식. 이제는 소량 다품종, 수요 맞춤형. 아까 옷 하듯이 주택도 이제 좀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거를 하면서 주거복지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무슨 첨단 금융을 동원한 이제 영리 사업 쪽으로만 갈 거냐는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이제 이런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는 좀 이제 한풀을 갔고 그럴 땅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을 늘려주는 재건축 재개발도 한 단지를 한꺼번에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대규모가 되겠지만 이 단지도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해져서 순환 재개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소량 다품종의 시대로 갈 것이고
이런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주택이나 혹은 꼭 사주택이 아니더라도 이제 토지 공개념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토지 공개념이 땅하고 건물하고 막 지분이 막 뭐 토지 임대부가 그런 거잖아요. 지분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그래서 뭐 SH가 하는 게 됐든 뭐가 됐든 좀 이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가 됐고, 제가 책에서도 사실 얘기했지만 이때는 이제 금융이나 토지랑 같이 얘기하면 선분양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전세가 동원돼서 소비자의 돈을 끌어다가 짓는 시대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시대는 이제 이미 토지는 단지가 이미 공간화된 상황에서 조합원이 자기 분담금하고 자기 토지 지분을 내고 시공사가 돈을 이때는 민간 대기업들도 돈이 없었는데 그래서 선분양이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제 민간 대기업이 돈이 있어서 공사비 선투입하잖아요. 춘천주공은 건설사가 돈을 선투입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갑이 돼가지고 분담금 더 내세요 안 내면 유치권 행사해 하면서 이제 권력이 좀 더 대기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주택은 이제 이쯤에 있는 건데 한쪽에서는 PF니 펀드는 이제 첨단 금융이 작동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공공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 이제 51% 공공이 갖고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방식 그리고 사회주택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공공이랑 협력하는 방식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책에서 이 자세한 얘기를 좀 했더니 이제 출판사에서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집 정치적인 얘기 좀 부담스럽고 빼자 그래가지고 책에서는 했는데 이 사진들도 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넣고 이제 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이제 벗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책 이거는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고 전세라던가 금융 관련한 얘기들이었죠. 네, 제가 이제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고요. 이런 나중에 얘기하다가 시간 나면 또 뒷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도 몇 개만 좀 더 보내드릴게요. 책에 이제 이런 사진을 다 넣었더니 막 인쇄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나 빼자고 다들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있는 사진을 쓰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는 사람이 없는 사진이 좋다고. 그건 이제 함께 주택의 이 옥산 태양광인데 이제 조합원들이 같이 이런 거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더함 위스테이의 옥산 저기 베란다 콘서트 이건 이제 흥시주택에서 브이로그 입주자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책에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돌봄 하는 저기 케어 B&B 이거는 이제 어울리의 토지 임대부 주택이고요. 신림동에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더함 위스테이 이거는 호텔 리모델링한 아남생활 여기는 쉐어하우스죠. 호텔 방은 법적으로 이 기숙사로 되면서 주방을 불을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으나 싫으나 쉐어하우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식당이나 이런 데서 공동 주방으로 쓰고 요거는 다가구 주택 형식으로 했던 토지 임대부인데 그래서 쉐어하우스예요. 방 따로 쓰고 그러면 저는 참 이걸 좋아하는데 얘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다른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인면이 이제 예뻐서 창문의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쉐어하우스라서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랑 다 같은 평면이 똑같은 애들이 쭉쭉 올라가서 이 창문이 똑같잖아요. 얘는 이제 여기는 이쪽이 거실이고 여기는 이쪽이 극방이고 막 이게 다양한 거예요. 이게 그 코디즘적으로는 이렇게 지을 수가 없었겠죠. 쉐어하우스니까 또 가능한 거고. 근데 그렇게 쉐어하우스를 해도 막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거를 살린 거라서 제가 건축적으로 참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다세대 주택이고 이거는 제로 에너지 빌딩 4등급 받았어. 그리고 얘는 고시원을 리모델링 했는데 처음에는 개인 민간 소유 고시원을 리모델링했다 6년 계약으로 돌려주니까 이제 너무 들어간 돈에 비해서 공공성이 적고 원래 건물 주인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SH공사 건물 통으로 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쓰는 경우고 이거 1층이 되는데 이제 스터디 카페 같은 데 잘 돼 있는 거죠. 얘는 전주의 이제 단독주택 리모델링이고 이거는 함께주택 사업이라고 다세대 주택이죠. 이게 다양한 거 자기 사례 얘기 비 오는 날 전화해서 야 옆집 자기 사주택 입주민인데 옆집에 전화해서 제 방 창문 닫아주세요 하면 이제 신뢰가 쌓여 있다.
그러면 뭐 탄소 중립 활동, 뭐 여기는 500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많이 돌아가요. 여기는 안암생활인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인가구들도 뭐 다양한 활동을 책에 못 썼는데 그 친환경 활동, 생태주의 활동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 뭐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한다든가, 뭐라도 실천 이거는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여기도 세탁기 공룡 쓰고 뭐 이런 이제 입주자 모임하면서 쓰레기 관련한 뭐 강사 초청해서 활동하고, 또 이제 사회주택 사업자가 하는 건 아닌데 그 사회주택 1층에 입주한 상점에서 지역사회 자원순환 활동 뭐 이런 것 때문에 칼갈이 해준 칼 갈아드립니다, 뭐 우산 고쳐드립니다, 뭐 이런 거라는 햇빛 상점이 1층에서 지역사회랑 소통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제로 에너지 빌딩이고, 뭐 이런 케어 이런 광고인데 장애인 문제의식이고 이런 얘기들 책에 대해서 썼죠. 뭐 의료안심 생활안심 이런 것도 해서 이런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포디스트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 이때는 처음 지을 때니까 때려서 3,000세대, 4,000세대를 지어도 쫓겨나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논밭에서. 근데 지금은 이걸 한꺼번에 재건축 재개발하면 4,000세대가 다 전월세 구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에 또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이제 쪼개서 나눠서 순환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순환 재개발 방식, 재건축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그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는 거고, 분석적인 문제는 넘어갈게요. 에너지 순환 차원도 살짝 넘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까 이제 산림 같은 경우, 산림 의료사회에서 돌봄하고 주거와 지역사회를 어떻게 우정할까 그러면 의료복지 안심주택이나 중간집, 아까가 중간집인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사회주택 방식으로 이제 공급될 수 있는 거고, 마을 간호 스테이션과 요양센터가 있어도 이렇게 자기들이 막 이동 지원 출동하고 이걸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할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 그 사람들끼리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간과 지역 사회에 대한 고민이 생기니까 사회주택 찾아와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사회주택 협회대로 또 이제 신도시라든가 신규 택지 개발 앞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기존의 정비 사업도 이렇게 해서 뭐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러면서 이 적정 번역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 가상 발전소라고 이제 양방향 전력망이죠. 지금 태양광에서 생산한 걸 연마하라고 나눠 쓰고 뭐 이런 개념이라서 많이 가지고 저장도 했다가, 그래서 필요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지만 이것도 또 이렇게 이 적정 권역의 개념이 필요한 거, 이거를 전국 단위로 볼 수는 없으니까. 수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상하권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리고 다 아파트 단지로 될 수 없는 데는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뭐 한 5, 6년 전에는 좀 열심히 시도돼가지고 몇 가지 이제 성공 사례는 있지만 아직 대중적으로는 안 났는데,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게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한 블록 단위로 이렇게 약간 고밀화하는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덩어리가 이제 포스트 포디즘적인 거죠. 모아타운도 이 고민을 이제 이어받은 거죠. 그건 이제 달라요. 모아타운은 조금 더 이걸 키웠고, 아파트로 일단 가는 걸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아파트 좋아하니까. 근데 대신에 모아타운도 이거를 다 밀고 싹 가는 건 아니고, 모아타운도 길 건너에 같은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로는 살려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모아타운이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적당히 사람들의 욕망도 충족시켜줄 때 최소한 이 길의 질서는 유지를 해주니까. 아무튼 이런 고민들이 모아타운까지 포함해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이 포디스트 방식의 이건 이제 이런 고민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주택을 할 수 없고, 이런 다양한 어떤 1인 가구나 고령 가구를 위한 돌봄,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무슨 각종 서비스나 자치 활동 이런 게 굴러가려면은 계획이나 운영이 어느 정도 좀 분절화되고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작은 단위는 또 안 되겠지만
어떤 적정 단위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랬던 우리 이 모습이 좀 더 이렇게 각각의 사연이 있는 그리고 이렇게는 전력 순환은 뭐 이렇게 돌봄 스테이션은 또 좀 이렇게 뭐 어느 식으로 약간씩 서로 크긴 다르겠지만 이렇게 가는 길로 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사회주택이 꼭 뭐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해서 임대료 좀 싸게 받는다 아이고 착하네 이게 아니라 이 주택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건 그리고 한국이 좀 유럽의 복지국가보다도 앞서 있는 것 같다. 그런 주장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사회주택 협회분들이나 뭐 이런 협업 구조 이게 많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 적정 번역에 대한 고민은 그 얼마 전 한국에 오셨던 것 때문에 15분 도시 예. 개념이랑 아주 통하죠. 뭐다 맞물려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세계도 있어요. 도시재생에 너무 찰떡궁합한 도시재생의 그 앵커 시설을 시공하면서 그 적정 번역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시죠? 저는 그 아이템마다 다르다. 이게 돌봄의 적정 번역과 뭐 이거 다르던데 저는 일단 행정 차원에서는 지금 서울 같으면 한 5개 권역으로 나누면 좋겠다. 동북권, 서북권, 그다음에 가운데 약서도시. 그러면 인구도 한 200만 이내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오히려 기초의회는 폐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광역의회를 제대로 내실 있게 하면은. 근데 뭐 이건 저는 행정 차원에서 생각인데 그 생활권 안에서도 또 소생활권이 있을 수 있겠죠. 돌봄 같으면. 그리고 이게 이제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좀 반영이 됐었어요.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근데 그게 뭐 특정 실명을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오세훈 시장님 모시고 나서는 그걸 덮고 그냥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으로 바뀌었는데 전에 시장님이 좀 개인 취향이 좀 짜잘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처음으로 서울을 도심을 3개로 잡았거든요. 그게 참여정부인가요? 2030은 2010년대쯤 만들었을 거고 서울시가 만든 거라 참여정부 시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참여정부가 만든 건 아니고 서울시가 만든 건데 이명박 때일 수도 있어요. 아니, 2030은 노무현 정부 말기 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동네마다 다 다를 거고 서울시 2030은 어찌됐든 서울시가 만드는 거라. 근데 그때 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누군지 이제 다시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서울시가 이제 종로가 도심 하나 땡이었는데 2030에서부터는 강남하고 여의도를 양대 그래서 3대 도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계속 이렇게 가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 거고, 그걸 이제 2040을 처음 계획할 때 박원순 시장 때는 이제 그럼 이제 3도심 플러스 17개 부도심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생활권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해보자. 그래서 주로 생활권 안에서 출퇴근해야 사람들도 덜 고생하고 그렇게 이것저것 생활권별로 배치를 하자. 중요한 것들을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2040이었는데 이제 완전 그게 백지화되고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이호선 시장님 오셔가지고. 근데 하려던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이 적정 번역은 제가 생각할 때 한 200만 뭐 잊은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돌봄이면은 뭐 한 구가 50만이니까 제 생각에 돌봄은 한 구 안에도 한 4-5개는 필요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제도도 거기에 맞춰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생활권별로 그냥 대선거구를 해버리면은 그럼 비례대표제하고 비슷해져 버리거든요. 한꺼번에 10명을 뽑으면 소수정당도 한두 당 들어가고 지역정당 같은 데도 활동하기 좋고, 근데 지금은 그냥 소선거구제로 하면서 비례대표제 늘리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례를 못 늘리고 지금 되게 왜곡된 이상한 게 돼버렸는데 양당으로 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냥 저는 이 생활권별로 하면 명분이 그래 생활권의 이슈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보자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국회의원 2명 뽑잖아요. 5개국가 한 생활권이 되면 국회의원 그냥 10명을 거기서 10명이지
10명을 뽑아버리면 어떤가? 그러면 거의 전 소수당들도 다 좀 들어서 그러니까 소수당들도 한 10% 받으면 한 명 들어가는 거죠. 뭐 근데 그것도 너무 가혹하다 그러면은 20명 선거구로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토론의 영역이고 저는 이제 그냥 정치 제도만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고 또 행정구역 개편은 또 그거들이 필요하니까 그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기회 삼아서 바꾸면 어떠냐. 그리고 그 생활권 내에서 어떤 이제 각종 그걸 해야 주택이랑 무슨 관련이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멀리 출퇴근도 좀 덜하게 되고 집값도 좀 싸지고 뭐 이런 게 다 엮여 있다고. 그러니까 주거와 돌봄의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조금 다른 얘기는 작년에 저희가 그 이탈리아 뚜벅뚜벅 공공의료 단체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 1차 의료 시스템이 콩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권역별로. 근데 거기서 이제 주거 문제는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신 분이 의사분이 가서 보신 거라서. 근데 약간 그런 거랑 좀 같이 이거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다 그분들은 사실 주거에 대한 고민이 없진 않았을 수도 있고 그날 얘기하다 보니까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약간 흐름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산업화시키게 도시를 몰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막 때려 짓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이제는 다 이렇게 좀 포스트 포지즘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거기서 돌봄이든 뭐 기후 발전소든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게 주민자치의 영향이 주민자치적인 문화가 더 생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서로 맞물려 있겠죠. 네, 생기는 게 같이. 되고 이게 되면 되고. 저는 근데 가끔 그런 행정지도 이렇게 그리신 걸 올리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들은 게 국토개발부 정책부장님이셨어요. 예. 예. 이게 다 주택이랑 주택까지 연결되는 건 몰랐는데 이번 말씀드리니까 국토균형 발전이 되지 않으면 주택 문제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그 선거법 이런 거 저기 많이 책을 통해서 봤는데요. 독일처럼 지방은 저 비례대표제로다 해가지고 권역별로 해가지고 네. 최소한 20명이면 5% 지지받으면 소수당이 5% 지지만 당이 대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0명 기준으로다가 권역별로 하고 전부 다 비례대표제로 해서 그렇게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시키면 아까 말씀하신 이 권역별로 소수 5%만 넣으면은 들어갈 수 있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그 중앙당 시스템 되고 지역당이 안 되고. 아니 완전히 그 어디서 뭐 서울 본거지를 했을 때 얼마 만에 뭐 얼마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선거법이 당을 아예 못 만들게 해놨잖아요. 쉽게 못 만들게. 지역구나. 예. 관저 지방 자치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방은요 다르게 접근해서 행정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대표로다가 선거제도 확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의견 주장하고. 실제로 뭐 저기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부 유럽은 다 지금 비례대표제잖아요. 노르웨이가 하나 폐쇄형 뭐 비례대표 나오는 다 개방형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렇죠. 예. 뭐 거의 다뭐 예.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독일과 진역 규모가 크니까 권역별로 해가지고 권역별 차지해서 비례대표제로. 아유, 뭐다 이전 선거제도가 정치를 바꾼다는 건 증명이 된 건데 지금 뭐 영국, 미국, 뭐 우리나라, 뭐 일본 다 똑같은 정치 갈등이지. 근데 그거를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양당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중대 선거구로 가면 일단 그렇게 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제도는요 시민의회를 통해서 만들자라는 게 전세계적인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광릉 교육감님이 그 이내경 이사장님과 함께 요즘에 그거 운동하셔요. 그 서울시에는 2030 도시계획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찾고 아, 있는데 네네. 엄청 자료 많으시네요. 어느 꼴에다가 진짜 디렉터리 정리하셔야겠다. 체감권 쓰신 분은 뭐 공부한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한번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외장하드 옮기고 다시 하고 하다가 지금 뭐가 꼬였거든요. 네. 공익주택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공익주택법 토론회 발제문 이런 것도 아, 있었어요. 예, 그거를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이 하도 거부감이 많다고 그래서. 아, 그거 공익주택법으로. 그렇죠. 사회주택하면 약간 사회주의 뭐 이런 걸 약간 그래서 된다고. 실제로 법안이 발의가 된 건 있는데 국토부에 그냥 국토위에만 올라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 네.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이 되어라라는 뜻에서 주가 주인 주자인데 제가 아, 주어 주자를 바꿨습니다. 아 네. 그 서울플랜 2040인데 이제 여기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모두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 이게 이제 국제 경쟁력 강화랑 살기 좋은 나의 서울은 당연히 좋은 얘기죠. 뭐 이렇게 나오고 이게 그 2022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이 1000명에게 이렇게 물어봐서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해결해서 이렇게 나온 거래요. 이제 뭔가 시민들 의견 물어보고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끝도 없고, 네, 뭐 이렇게 막 비판을 막 했었는데 2030 2040 사실 이 이제 그 전 시즌 때 되게 이제 막 뭐 회의를 많이 하고 이제 수치가 아 저기 광역 아까 5개 나누자고 하신 거 저렇게 얘기하셨구나. 네. 아까 지나갔어요 저거 얘기하신 예, 거죠. 예, 예. 네. 이렇게 번역교사의 서울청 인공상공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는 생활권 막 이러면서 막 그걸 강조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처음으로 3개 도심이 3개다. 서울은 도심이 옛날에 동심원 하나였는데 이제는 도심이 3개다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 어딨냐? 그 전에는 3,500명의 시민 참여를 해가지고 한 1년인가 하면서 했던 게 이거거든요. 하고 있었던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날리고 4일 동안 1,000명이 한 걸로 바꿔. 그래서 서울연구원 박사님들도 그게 자괴감이 드니까 자료를 싹 모아서 지금 다 이 발표 시장에 발표한 거 한참 뒤에 보고서 그거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말로 발표는 안 하고 이제 발간하면서 거기에 이제 과거에 했던 걸 싹 다 남겨놓긴 했어요. 저 1000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모르는데 뭐 네. 용역 업체가 뭐 이렇게 막 했겠죠.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모아타운은 이제 이런 가로 질서를 남겨놓는 거죠. 이전의 가로 질서를 이렇게 남겨놓고 아마 밖에서 보면 다 한 단지인가 쉽게 보인다는. 그럼 다양한 시공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거예요? 하나의 아파트 브랜드로 그거는 주민들이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브랜드 할 수 있게 다 따로 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이 브랜드를 달아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어디서 하셨는지 다 나오네요 자료에. 네. 네. 저희가 이제 요 모임 끝나면은 두 번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초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작가분도 모실 텐데 중간중간에 단톡방에서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할 만한, 왜냐면 다 이 복지국가 토론에 2번 이상 오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리더님들이 다 같이 계시니까. 네. 얘가 제가 처음 찾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30 처음 수립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제가 아쉬워서 그냥 한 얘기인데, 제가 요거까지만 한 번 더. 네네. 책에 얘기도 하고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2040 서울 도시기공에 처음 수립할 때는 막 엄청나게 서울 플랜 시민계획단 선정해서 서울 시민 100명에다가 생활 시민 뭐 20명, 빈곤층, 쪽방촌,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다 들어오고 회의하고 이렇게 따로 불리고 심지어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까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합치면 한 3,500명이 참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틈틈이 여러 번 참여하고 했지만.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싹 나가리가 나고 그 이렇게 서울시장이 바뀌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발표 시점도 되게 그 선거 직전에 막 발표하고 그래요. 결국은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근데 그거는 뭐 누가 서울시장이 됐어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 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는 이제 너무 그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너무 후지다 이동사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냥 겨우 부총장이 할 만한 얘기들을 이 20년 뒤의 미래를 계획하는 서울시장이 얘기하면 좀 웃기잖아요. 어디는 뭐 패션의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거를 2040 도시기본계에서 할 얘기 그게 오히려 패션 거리가 되든 뭐가 되든 20년 뒤에 뭐가 뜰지를 어떻게 알고 그냥 오히려 그런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도시 기반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웃겨요. 막 무슨 여기서 얘기했던 무슨 축하고 또 다른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축이 달라요. 아무튼 이 얘기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런 어떤 네. 큰 공간의 계획적인 흐름 속에서 사주택의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네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일단은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은 재원의 문제는 제가 적어도 부동산 문제는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사더라도 일단 적어도 부채 이자랑 동시에 자산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관에서도 계시고 민간에서도 활약하셨던 분한테 그 이유가 진짜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진짜 요즘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어느 정도 제가 해석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또 다른 기회에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 생각이 좀 정리되고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 하나 또 해도 되나요? 예. 아니, 딴 부분 하셔도 되는데. 딴 부분 하셔도 먼저 아니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게 저에 대한 질문은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독서 그럼요. 우리 같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 예전에 공급자 금융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네. 적이 있어요. 책에서. 네. 공급자 금융이요? 그거 살짝 설명해 주시면서 그 이야기해도 같이 좀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지난번 독서토론 주제에서 좀 관련 있는 거고 책의 앞부분에 이제 전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건데 그리고 선분양제도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결국 공급자가 공사비가 없으니까 우리 70년대에 우리나라 돈 조금만 저축되면 다 수출 산업에 넣어야 되던 70년대에 건설 산업에 돈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선분양제도로 소비자 돈 미리 끌어오고 그 과정에서 전세 통해서 세입자 보증금 끌어와서 이제 다주택자가 연결해주고 이거였는데 계속 이 모든 정책의 복지 정책도 이 패러다임 속에 있다. 임대주택도 나중에 팔아서 들어온 돈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전세 난리 난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천천히 월세를 받아서 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이 주거권이 실현이 된다. 안 그러면은 목돈이 필요하면 전세를 보증금을 받고 싶은 거죠. 사회주택 사업자들도 그래요. 당장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세로 하면 이거를 30만 원씩 어느 세월에 때는 메꿔요.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는 돈 빌려주고 빨리 갚으라고 난리거든요. 왜냐면 그 담당 직원은 사회주택이고 뭐 주거권이고 모르겠고 나는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빨리 받으면은 이제 클로징을 하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대출권에 대해서 그걸 천천히 갚으면 짜증 나겠거니와 여태까지 뭐 국내 모든 정책의 패러다임이 일반 은행도 그렇고 그렇게 목돈을 빨리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작동을 했던 거고 근데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빼주려면 집값이 올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종부세 백날 때려봐라 집값 잡히나 이게 제 주장이고 종부세 자체는 이제 세금의 조세정의 논리에 따라 매길 건 매기고 정말 주거 안정을 이루고 하고 싶으면 저는 공급자들한테 오랫동안 싸게 빌려주는 금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날 마침 그 외국은 어떻게 하지 하고 그때 가서야 저도 네덜란드 유럽 사례를 보니까 사주택 한창 공부한 다음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1% 이자율로 30년씩 빌려주는 자금이 사주택에 투입되더라 이거죠. 그런 거 없이 투기하면은 뭐 세금이야 백날 해봐라 이게 이 서민들이 집을 싸게 살 수 있나 이게 제 주장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공급자 금융이 핵심이다 저는 생각을 그럼 말씀하신 공급자 금융의 핵심은 반이랑 공이 굉장히 저렴한 이런 식의 그렇죠. 공적 목적을 네. 가지고 있는 공급자에게 네.
거의 한 50년 이상. 아 그러면 좋은데 뭐 좀 그렇게 현실적으로 한 3, 50년이 사회주의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정보 안될 사회주의 것 같은데. 근데, 한번 30년만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국가가 주도해서 할 수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들이 큰 부담 없이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대신에 낮출 수 그 있죠. 돈을 받아간 네. 데는 임대료를 싸게 받아야 되는 임대료 규제를 해.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임대료 받으면 안 돼. 왜 질문 드리냐면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하면 확대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 중에 하나가 국가가 일단 당장 나서지 그럼요. 않으면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좀 있어 예를 들면 청년인데 완전 돈이 없는 분도 있지만 뭐 소액으로 몇 천만 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종의 공급자 금융 역할을 좀 한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고 근데 왜 저희가 어제까지 좀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런 민간 주도의 일종의 공급자 금융 방식은 현재 잘 활성화되지 못했는지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네. 그러니까 공모주 청량직이랑 불의 얘기랑 제가 얘기하다 까먹을까 봐 그 SKIT 공모주 청약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있었는데 3일 사이에 80조 원이 걸렸어요. 그 시중에서 80조 원이라는 돈이 시중사에 SKIT에 몰렸는데 이거 말고도 투자할 때가 막 지금도 뭐 동탄에 뭐 어디는 막 몇백 대 1이다 막 이러는 게 다 시중에 돈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 3억 원 있으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지만 물론 그분은 또 눈높이가 한 4억 원, 5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에 가고 우리가 항상 예상보다 좀 더 좋은 걸 사고 싶어 하니까. 항상 이왕이면 행동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은 주택을 살기에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간접 투자라고 하죠. 리츠나 펀드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아니면 주식을 사거나. 근데 이제 뭐 금수저를 매긴다 혹은 코인에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이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짜증이 나는 거죠. 우리는 부동산을 하기도 힘들고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나마 조그만 거 가지고 좀 해볼 만한 걸 못하게 하네.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까지 돈까지 합쳐서 수많은 뭐 몇 억씩 가진 사람들 돈까지 합쳐서 하룻밤에 며칠 사이에 80조 원이 몰리는 세상인데 걔네들은 그냥 이자율이 중요하잖아요. 얘네들 2% 3% 한다 그러면 투자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익적 목적을 가진 주택은 1% 2.5%만 돼도 비싸다고 난리인데 1%를 달라고 난리인데 이 간극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 5에서 7%는 돼야지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얘기하는 게 한 2% 정도를 국가가 이자 차익을 대신 내주면 그러면 이제 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투자하려는 사람들한테 왜 국가가 돈을 보태주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돈이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가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올리는 데 쓰이게 하는 것보다는 일로 끌고 오는 게 사회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끌고 오는 게 공익에 좀 부합하지 않겠냐. 또 이런 사람들의 노후 보장 차원에서도 국가가 한 2% 정도 물론 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또 따로 한 얘기지만 그러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끌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원을 주면 100억 원을 끌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공주택을 지을 때 생기는 수익이 뭐 1%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3%는 받아가게 되는 거죠. 2% 얹어줘서.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정도 오케이 내가 내 재산이 한 5천만 원 있는데 한 2천만 원은 좀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하고 또 한 2천만 원은 이거는 이제 수익률은 낮지만 리스크는 거의 제로인 투자처니까 이런 데다 해서 생긴 돈으로 공공주택이나 사주택을 짓자라는 주장을 해서 제가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성공 사례가 아직은 없죠. 또 하나는 이제 둘의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책에다가 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경험이 유럽 애들은 18세기부터 있었던 거죠. 공기업 같은 게 없을 때부터 마을 지역 단위별로 막 그 덴마크 같은 협동조합 운동의 흐름이 의료 뭐 이런 거에 19세기 초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걔네들이 주택까지 짓기 시작한 거가 먼저고 그다음에 20세기가 돼가지고 이제 현대적인 공기업이 생긴 나라들은 사회주택의 개념이 공공주택보다 큰 거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사회주택 그 책을 이제 썼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없었고 이런 전통 없었고 20세기 들어서 이제 뭐 식민지를 겪었던 아니면은 어디서 독립을 했던 나중에 공기업이 먼저 생긴 나라들은 공공주택이라는 말에 더 익숙하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도 생기고 협동조합도 좀 활성화되고 나라가 좀 잘 살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은 아니고 아무튼 국민들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보자 꼭 그게 주택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욕구가 이제 실현이 되면서 생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얘네들 역사 속의 사회적 경제나 이 협동조합의 흐름하고는 좀 다른 어떤 이거는 이제 자율 뭐 이런 흐름들의 땅콩 주택 같은 거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안 거쳤으면 스스로 군대화가 됐으면 두레라는 이름으로 우리 향약 두레 있었잖아요. 그게 한국식 조선시대식 사회적 경제잖아요. 말하자면 국가하고 별개로 자율적인 얘네가 뭐 전주에 있는 향약 공동체가 서울에 있는 유학 가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서울에서도 뭐 어떤 데는 양반 출신들 어떤 데는 뭐 노비 출신들이 이런 거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했으면은 우리는 두레 주택이라는 게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상 역사 대체 상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뭐 남도학숙이라는 데는 전남에서 어떤 유력하신 분이 서울에다가 집을 지어줘서 전남 출신 학생들이 대학 붙으면 거기 가서 신청해서 살잖아요. 그런 학숙들,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한국식 사회주택의 하나의 흐름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지금 뭐 그것도 사회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 말고 또 많은 또 뭐 그 원주에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돈이 너무 많은데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들 이름 까먹었어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멀리서 오는 게 좀 안 되기도 하고 환자들 중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지어서 제공을 병원 근처에서 했어요. 그것도 뭐 한국식 박애주의 사회주택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박애주의적 흐름하고 이제 이 좌파적 흐름이 이쪽 사람들 연대라는 말 쓰고 이쪽은 이제 박애라는 말을 써가지고 박애면 이제 기독교주의 쪽에서 하는 약간 중도 우파 이거는 이제 노동운동 하다가 집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어 하던 이제 중도 좌파 이게 합쳐져서 유럽식 사회주택의 큰 그건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틈틈이 보였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러저러한 역사적인 걸 거쳐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제 유럽하고 달랐는데 이제는 뭐 얘네가 오르니까 우리는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다 뜯어고치고 가자 이런 주장은 절대 아니고 오케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어. 우리는 이제 이런 속에서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얘네가 잘하지 못하는 오히려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어떻게 잘 살려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책에서 했습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이런 식의 어떤 프로젝트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약간 아직 성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요거랑 연결해 보니까 약간 시간의 부족이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노력하는 주체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약간 낙관하는 건 시간이 흐르면 계속 잘 될 거다라는 건 항상 한 절반 정도는 시간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요. 절반 정도는 이제 계속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단절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시는 그것도 거고. 있고 뭐 그리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2-3천만 원씩 모아서 하려면 성공 사례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 그럼 저 같아도 채널 못 믿고 근데 이제 탄탄주택협동조합 같은 경우 저희도 나왔죠. 그리고 사회주택도 이제 역사가 7, 8년 됐는데 이제 좀 이제 사람들한테 저기다가 약간 돈을 좀 줘도 뭐 쟤네도 하겠네라는 이 사진 이 책이 이제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유럽이 이제 150년 동안 이룩한 사회주택의 발전을 우리나라는 한 50년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물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사에서 자생적으로 저런 거를 이게 역사를 만들어 와서 저런 거를 만들어내는 네. 북부유럽이라는 데랑 이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네. 정부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의식이 없이 했던 저게 민주주의 얘기할 때 똑같이 나왔거든요. 서구 민주주의 받아들임이 있어서 우리는 이식됐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런 식의 내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던지면 말씀하신 내용 좀 공감하는데 이왕이면 이제 불특정 다수로부터 펀딩을 받는 방식이 아닌데 그 방식이 유효하려면 수익을 기대 수익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이게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허주택은 좀 그게 어려우니 만약에 그거를 당사자들 아까 여기 뭐 지금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노인들 막 근육 뭐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조직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좀 그 모집자를 단순화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뭐 동의하고요. 네. 하나의 방법으로서 실제로 이제 그 B+나 저기 오마이 컴퍼니인가 뭐 아무튼 네. 그 민간 펀딩하는 데 그런 데 통해서 자금 조달했던 사주택 사업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한 군데는 빵꾸난 데도 있어요. 돈 제때 못 갚고 뭐 아무튼 공사가 늦어졌나 뭐 그래가지고 뭐 건설 산업은 뭐 온갖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성공 사례도 많이 있고 이런 데는 단기로는 15%로 빌려오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오히려 이쪽에서 더 부담스러워했어요. 사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에서
우리가 15% 이자를 아무리 뭐 2달짜리여도 뭐 같다고 너무 고리 대금업자 같은 것처럼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을 하기도 한 때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성공 사례가 계속 좀 더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노력 자체가 안 했던 건 아니고 재단법인 밴드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려준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보다 그러니까 공모주는 좀 더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민간이니까 강요할 수도 없고 좀 더 수익성도 더 보전해 줘야 될 거고 좀 더 신뢰를 줘야 될 텐데 책에 썼던 거는 이 얘기는 못 썼고 참 당연 책이 너무 늘어나서 요거까지는 썼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연기금이 해주면은 이 연기금 수익률은 3.5%면 대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국가가 2% 대주면은 1.5%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연기금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책에 있지만 그 몇 페이지인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고령 사회랑 관련해서 그래서 신났네 제가. 선생님 이해가 잘 되세요? 지금 이제 되고 있어요. 페이지 272페이지에 272페이지 보시면 요 글 보시면 고령 사회가 되면은 이제 생계형 임대가 불가능해지잖아요. 아주 유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계형 임대하는 사람들이 2명이고 8명이 경제활동 인구면은 이 사람이 집을 한 채 더 가지면은 2명은 세입자고 6명은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 이게 점점 늘어날수록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있으면은 고령 인구가 40%가 된다는데 4명하고 6명이면 이 사람들이 집을 한 채씩 더 가지면 그러면 4명이 세입자가 돼야 되고 2명만 자기 집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만약에 고령자가 50%다 그러면 이제 세입 경제활동은 아무도 집을 못 가지는 건데 그럴 리는 없으니 누군가는 증여도 받고 누군가는 부자가 돼가지고 집을 사면 이제 고령자 중에서 누군가는 생계형 임대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에 맡기면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현실은 4대 6 정도에서 어떻게 되겠지만 그러게 말고 이거를 내가 한 명이 집을 한 채 살려고 하지 말고 이거랑 같은 문제의식이죠. 공모주 청약이랑 한 명이 2,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집을 한 채 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N명이 N개의 집을 사자. 10명이 뭐 한 6채의 집을 가지고 어차피 사회초년생들 임대주택에 살 때 임대료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나눠 가지자는 거죠. 그 가운데 역할을 연기금이 그 역할을 가운데서 해주는 거죠. 연기금이 공공주택에 투자돼서 수익을 받아서 다시 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후 문제를 해결하면 그럼 이제 돌봄하고는 또 좀 다른 얘기인데 돌봄도 이런 식으로 돌봄 자본들이 회사들이 있으니까 재단도 있지만 여기 돈 놓고 들어와서 하라는 거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저 만들 때 돌봄 쪽 이런 데다가 돈 놓고 들어와서 의료 쪽에서도 들어와서 니들이 돌봄 서비스 하는 걸로 나중에 수익을 얻어가라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임대주택에서 생기는 약간의 수입에 플러스 그게 모자르다면 국가가 좀 더 거기다 보조를 해주면 우리의 노후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거죠.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깔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이제 이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뭐 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연대은행도 그렇고 출자금을 낼 때는 어쨌든 내가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예를 들어 없잖아요. 네. 많은 시민들이 출자금을 내는 형태로 해서 이런 신협 같은 이런 그렇죠. 형태의 신협 사회주택을 만들기 위한 형태의 신협을 만든다면 저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라고 유럽들도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네. 종잣돈이라고 해요. 처음에 종잣돈도 그렇고 지금 사주택협회가 가지고 있는 사주택 기금도 그렇고 처음에 이 핵은 딱 그런 식으로 나중에 큰 수익 안 기대하고 좋은 일에 쓰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때가 출자금 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줘야 나 약간의 수익은 좀 필요해 하는 사람들도 이제 들어오겠죠. 그 사람들을 저는 죄악시할 생각은 그렇죠.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단기적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수익률이나 보장 안 해주고 모이라 그러면 진짜 10명 중에 한 2명만 모이는 게 최대일 것 같고 그런가요? 우리가 그래도 한 5명까지 모으려면은 그래도 저 여기 약간